12호로 발행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정세현 예.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머리카락에는 흰 눈이 내렸어요. 그게 되게 슬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휴가 받아서 엄마를 뵈러 갈 때는 먹물로 염색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슬퍼한다고 나이 먹어서. 근데 그 집에 있는 가장이나 또 아버지들이 머리가 희게 샜을 때 가족들은 슬퍼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나하고 400년 차이 돼. 1545년 차이 돼. 그래요? 그걸 계산하고 계세요? 아니, 디테일이 좋아. 지난 12월 초에 우리 딸이 방학 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 모시고 뭐 겨울 바다를 보러 가자고 그래서 여수를 갔어요. 네. 여수 가니까 당연히 이제 이순신 장군 뭐 사적들이 많은데 아니요. 거기 보니까 1545년부터 1598년에 돌아가셨던가 7년에 돌아가셨던가. 그걸 나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우리 딸이 이순신 장군이 아빠보다 딱 400년 먼저인데. 400년. 알겠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400년 후배. 자, 일단은 그 안 나오신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참. 그 방송을 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아마 내란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란 사태를 실시간으로 접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한번 뻔하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10월 3일 날 저녁에 일찍 좀 잤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수 갔다 와가지고 여수를 갔다가 이제 고흥에 가서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더라고. 네. 천경자 100년 전을 보고 그리고 순천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뭐 시간은 별로 안 걸렸다고 그러지만은 절대 거리가 길면 역시 피곤하더구만. 그래서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이제 새벽도 아니고 아침에 한 대여섯 시 돼서 일어나니까 우리 딸이 미쳤나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야 그래 그랬더니 윤석열을 계엄 선포했다가 지금 조금 전에 해제됐다고 그래. 그래서 역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더니 결국은 그 짓을 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이과 관련된 인사들이 기획을 했다면은 그건 처음부터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근데 처음에 그 말 듣고 믿기시던가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런 거지. 아니, 일은 일어났던 건데 전혀 그러니까 우선 뭐 윤석열 장군이 하시죠. 윤석열 본인이 장군이네요. 군대도 안 간 장군. 네. 군대 안 간 장군 많아요. 북쪽에 김정일도 장군이고 김정은도 장군인데 그 검사 생활만 했지 다른 조직 생활 밑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느리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계엄을 모의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장악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종교 개통에서 계엄을 안 받아줄 것 같으니 결국 비선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실제로 군대를 다 장악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고, 우리 교수님도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계엄이란 걸, 우리나라에 나온 계엄은 다 겪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계엄을. 그렇습니다. 5.16부터. 네.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80년 닭분이니까 네. 굳이 해봐야 이제 뭐 부산에 이제 부마 사태 그 점 이제 중3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때 부산시청 앞에 지나가 보면 계엄군들이 탱크하고 탁 완전 무장하고 나중에 이제 뭐 소요가 일어났을 때 부산에 있는 거 광복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번화가인데 그 같이 나와가지고 샤터 내릴 때 숨기도 하고 한번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 그때는 저는 저녁 늦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옆에 놔뒀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핸드폰은 뭐 문자가 뚝뚝 뜨는 거예요. 보니까 뭐 계엄 선포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계엄 일어났는가 보다 했는데 계속 지인들이 뭐 올려 보내는 거 이거 뭐지?라고 보니까 눌러보니까 우리나라 계엄 선포야. 갑자기 넷플릭스를 이제 YTN 화면으로 돌려보니까 막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그 읽었던 걸 이제 재방송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잠들려고 하는 집사람을 빨리 나와보라고 지금 큰일 났다. 우리 딸애는 그때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 집사람 무슨 큰일 났다. 지금 계엄 일어났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갑자기 또 미국에 있는 지인이 또 집사람한테 전화가 또 옵니다. 카톡글로. 그때 밤에 야밤에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게 아침 우리 딸은 이제 모르고 잤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가 계엄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 딸이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아빠 무슨 일이냐고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초지 이제 설명해 줬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보고도 못 믿겼던 거는 우리도 지난달 방송에서 국지전 이야기는 매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지전까지는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자 이게 방송 기조였는데. 그렇지. 예. 근데 이게 계엄으로 연결되는 거는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정신병자 집단이 아니냐.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엄 모의의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맞대응하게 만들면서 그걸 핑계로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하면서 북한 군인들의 소행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적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을 건드려 봐야 북한 쪽에서 사실은 반응을 안 했던 거잖아요. 최근에 드러난 게 지금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실제로 6월 달부터 포사격 훈련을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분석하셔야 돼요. 예. 네. 북한이 우선 이건 무슨 김용현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통제할 수 없는 북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 고려를 안 했다고 그러는 것이 결정적인 잘못인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북한 군복을 입고 한국 내에서 누구 요인을 암살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전국에 비싼 계획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계획 플랜 B가 그거 있었지. 근데 북한이 거기에 호응할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이 금년 1월 24일 날 2024년 1월 24일 날 김정은이가 중대한 결심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 우선 첫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남과 북은 같은 민족도 아니고 두 개 국가로 쪼개져야 되고 민족도 두 개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쟁 중에 교전 중에 있는 전쟁 국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통일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전부 다 헌법이고 어디서 다 빼라. 그러니까 통일은 물론이고 민족, 조국, 심지어 그들 애국가에 들어가 있는 삼천이라는 단어도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대남 쇄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대내적으로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매년 20개씩 지방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10년 후에는 인민들이 전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를 세습한
소위 이 세습 군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해줬다고는 기록을 가지고 우상화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증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1912년 김일성의 탄생 연도를 주체 1년이라고 그러고 쭉 서기 몇 년과 주체 그 연호를 변기를 했었어요. 금년이 지금 주체 113년인데 금년부터 주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를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발전 공장을 20군데다 짓는데 거기에 주로 나가 있는 그 인력이 군인 건설자의 군인들입니다. 20개 공장 건설 지역에 1개 여단씩 보내면 한 5천 명 하면은 이제 10만 명이고 한 4천 명 해도 한 10만 명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땅 파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장비가 없어요. 자재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파병도 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미국 눈치 보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그나마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눈치를 안 보는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자기네 내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켜야 됐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6월 달부터 뭐 LLL 쪽에서 백령도 그 상에서 무슨 포격 훈련을 하고 해봐도 자기네들 직접 와서 건드리지 않으면 거기에 소위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위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10월 달에 10월 8일 날 드론을 띄웠단 말이야. 비락까지 담아가지고. 근데 그 떨어진 비락을 난 사진으로 보니까 뭐 희미한 사진인데도 북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북한의 글자 체열은 우리하고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종이 질도 완전히 다르고. 그 반응이 없어. 그래서 저게 지금 그리고 김 여정이가 뭐 다음에 또 한 번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는 놨지만은 그렇게 이쪽에서 또 보내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했다가 정회를 한 뒤에 한 10여 분 있다 돌아와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했군. 군대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군인이 안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정보기관 같은 데서라도 그걸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기에 그 북한이 발끈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신경 쓰는 시간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이 서해상에서 그쪽으로 자주포를 400발, 막 200발, 600발을 쏘았다면서요. 그래도 반응이 없었다고. 이거 보면은 거기서 북한 핑계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획은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핑계를 댄 건데 그 북한이 앞으로도 가령 그 노상원 수첩에서 무슨 백령도 쪽에서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도발해 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데 만약 플랜 B 중에 그거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가는 20 곱하기 10 정책도 스톱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지금 돈 받아가지고 군사기술 병력을 10,000명 이상 보내가지고 최전선에도 보내지만 대개 노동력으로 많이 보냈다고 난 봐요. 거기서 들어온 돈이 1인당 2당 지금 월 2,000불인가 그렇대. 그 10,000명이면 2천만 불, 1년이면 2억 4천만 불이란 말이야. 그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전쟁 불집을 터뜨리는데 동조 오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김정은이가 생각이 깊어가지고 일부러 대꾸를 안 한 게 아니라 사정이 그럴 수가 없었던 사정인 거네요. 네. 정신적인 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플랜 B로 대한민국 군인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서 하려고 했던 사건. 저 백령도 작전은 그 정치인들 또는 언론인들 이렇게 잡아다가 가는 도중에 백령도 가는 도중에 사살해버리거나 배를 폭파시키는 이런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책임을 북한 쪽에다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진짜 무서운 놈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 제2의 천안함 사건인데 이번에는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잡아다가 수거라고 표현했다면서 수거라고 했답니다. 수거에다가 배에다 태워서 가서 이제 사살하고 폭파시켜버리면서 북한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그런 플랜 B가 있었다고 그런 말인데, 아유, 글쎄 북한은 그렇게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북한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미국만 우리 이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 눈치채고 브래드 슈먼을 내세워서 뭐 그 MBC에다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 골드버그 대사도 우리 외무장관하고 뭐 안보실 2차장한테 통화를 해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이쪽에서 저쪽을 다 들여다보고 이쪽을 한국 내 움직임을 북한인들은 몰랐겠는가? 그러니까 북한도 이쪽에서 움직임을 최전방 지역에서는 도청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월 15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0월 달에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철길은 경의선 철길과 동해선 철길은 8월 달에 끊어버렸는데 10월 중순에 이 도로 그 금강산 쪽으로 해서 원산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이쪽 개성공단 쪽으로 올라가는 개성공단 지나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길 10m 폭으로 5m 깊이 길이는 160m씩 파버렸단 말이야. 그걸 보고는 이건 탱크가 밀고 올라올지 모르겠다는 소위 판단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쪽 플랜 B를 이미 눈치를 챘던 거죠.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권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던데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무슨 한국의 누구 요인을 암살하고 군복을 묻어두고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밀고 올라갈 계획이 있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저걸 이 길을 그렇게 10m 하면 탱크가 못 가잖아. 그렇습니다. 빠져버리지. 그래서 이제 뭐 계엄 사태를 이제 뭐 전모가 하나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 전모가 완전히 이제 밝혀지면은 뭐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그거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게 천하에 이제 다 밝혀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 판단에 있어가지고요, 약간 결여된 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21세기에 불법 계엄을 내려서 결국 목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영구 집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직을 임기를 마치고 내려가더라도 처벌은 필수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그러느니 북한 핑계 대고 계엄령 내려서 영구 집권하겠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만큼 파급력이 있으려면 정치인 사살 같은 것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죠. 북한이 한 걸로 만드는 상황이라면. 근데 만약에 북한이 거기서 도발을 실제로 해줬다면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은 우리가 지지난달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국지전이었다고. 근데 아무도 거기다가 계엄령이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마 민주당 정치인 몇 사람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김정은 쪽에서 북쪽에서 이쪽에 그 6인 작전에 끌려 들어가지고 뭐 소금의 국시전 같은 것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대포 상태를 올려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뜯어말렸죠. 네. 그래서 상황 종료를 지웠을 겁니다. 미국이. 뭐 참 서글픈 일이지만 좀 전시 작전 지휘권을 아직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그 일당이 그런 군사적 충돌을 기화로 해서 유신 체제 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이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일종의 집단 사고가 확실히 이제 발휘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 또 한편은 왜 윤 대통령이 이제 일부 이렇게 계엄 사태에 대해 동조했느냐, 뭐 동기를 굳이 따진다면은 뭐 극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 극우 이제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했다는데 그 한편으로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전직 퇴역한 군 원로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느냐라고 굉장히 뭐 중정심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이제 군 퇴역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굉장히 좀 경도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야, 내가 정치 좀 해보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의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회에서 발목 잡는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와, 근데 여기 이제 외환죄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그러나 저러나 진짜 북한이 반응 안 해주기를. 천만다행인 거예요. 천만다행.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6번 정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쪽에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 오물풍선 날리는 거. 거기를 타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원점 타격. 예. 만약 원점 타격이 뭐 합참 의장이 결국에는 뭐 거절했어 뭐 무산됐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대로 원점 타격이 이루어졌다면은 상상만 해도 이거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원점 타격을 해도 그것이 전쟁으로까지 벌릴 수 있을 연결될 수 있도록 북한이 세게 반응했을까 하는 데는 나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아까도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뭘 하냐면 좀 도처에 지금 살림집을 짓고 새마을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도 새마을 사업 수준이에요. 박정희 때. 이 도로가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 구석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북한은. 그런 어려운 그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시군 단위로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거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200개를 만들면은 인민 생활 수준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는 그걸 핑계를 대면서 김정일의 우상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세는 나이 만 40입니다. 10년 후에 이제 50이 된단 말이야. 한 60, 70까지 해먹으려면은 그런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아니 남쪽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정권 좀 몇 년 더 잡으려고 말이지. 응? 자꾸 우리를 건드려 가지고 내 꿈을 지금 완전히 와그로 무너뜨리려고. 야 상종을 말라. 상종을 말라. 윤석열보다 한 25살 어린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 위정자인 입장에서는 김정은만 또 못한 자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민생은 지금 완전히 아작이 난 상황 아닙니까? 그게 2022년에 어젠가 일본이 직접 발표한 거거든요. 일본을 한국이 GDP가 앞서기 시작한 게 2022년. 그래. 1인당 소득이. 근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정은만 또 못한 자 아닙니까? 진짜 분노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장관님을 위한 PPL 좀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이라고 하죠. 네. 그 와중에 또 이런 책을 쓰셨을까? 그거 좀 줘봐. 우리 아버지는 또.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쓰신 거예요? 왜 쓰신 왜 썼는가? 거기 있지만 이것도 이 책 제목이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 부제로 미중 대결 시대 시진핑 외교 전략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뭐 서문에도 썼지만은 키신저도 지적했듯이 지금 미국은 기울고 있고 중국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안간힘을 쓰면서 미국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아니 중국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어를. 그 again이라는 말 속에서는 미국은 이미 그 기울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다시 좀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압박은 지금 트럼프 시대에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미국 편에서 어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더 가까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차기 정부 내지는 2025년 이후에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런 걸 미리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시진핑 외교 전략이 이러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고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나오다 보니까 뭐 그 우연히도
40년 전에 내가 서울대학교 박사하고 논문을 냈던 모택동의 대관 정계에 관한 연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택동이 가지고 있던 국제정치 사상의 많은 부분이 덩샤오핑 그다음에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쳐서 시진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외교 전략을 앞으로 잘 제대로 전망해서 미중 관계를 우리가 좀 잘 내다보고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내다보면 우리가 좀 어떤 쪽으로 그 말하자면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방법 그 방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한 것을 한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걸 썼는데 흔히들 내가 통일부에서 쭉 일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뭐 북한 얘기도 아닌데 내가 왜 난데없이 중국 얘기까지 건드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석사 논문도 중국 문제를 썼고 그때는 한비자 고대 정치사상이지만은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마오쩌둥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이라는 걸로 썼어요.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내 전공은 중국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 됐고 되돌릴 수 없지만은 나는 공무원으로서 처음에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 장창원 같은 꿈도 안 꿨어요. 빨리 박사 논문 끝내고 대학으로 가서 중국 문제, 중국 외교 정책 전문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교수가 못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풀지 못한 한을 지금 책으로 푼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야, 정말 노익장이시네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예. 책을 지금 쓰신다는 게. 네. 요즘 옛날에 그러니까 200자 원고에다 쓰는 손가락 아프게 쓰던 시절 같으면 못해. 근데 이 블록 이동하고 그다음에 뭐 컨트롤 V, 컨트롤 C 뭐 이런 거 하고. 그래,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마오쩌둥의 국제정치사상.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깊이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국제정치 사상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시진핑 시대 외교 전략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해 보면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송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수상한 거야. 예. 그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내란 쿠데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같은 느낌이었다. 예. 복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금년 6월인가 그걸 9.19 군사분장 합의서를 파기했죠. 그래서 야들이 지금 무슨 장난을 치려고나 그랬더니 결국 북한의 소위 이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밑자락을 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북한이 호응을 안 해줬어. 그 이회창 때 청풍 사건보다 더 마음한 사건이잖아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곳에서는 반성조차 안 하고 있고. 그 여기 나온 김에 한덕수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왜냐하면 한덕수 아시잖아요. 예, 알죠. 한덕수는 왜 지금 내란 특검 등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탄핵을 사실상 반대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후배죠. 고등학교 왜?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본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숨기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직접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전주 후배입니다. 고향 후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덕수 처음에 임명됐을 때요, 그 장관님이 해주신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전라도 출신이라는 걸 숨겼던 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글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이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됐지. 그때는 뭐 기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것을 써달라고 했다면서. 그거를 이제 동아일보에 있던 김기만 기자가 그냥 완전히 폭로를 해가지고 현역서 죽일로 만들어놨는데 뭐 그것은 뭐. 그리고 이제 난 그 김영삼 정부 때 내가 이제 통일비서관으로 갔더니 한덕수도 통상비서관으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덕수 지금 총리의 유해형, 바로 유해형이라고 그러던데 한복수 씨라고 나보다 중학교 1년 선배예요. 한복수요? 복수. 그분이 내 중학교 1년 선배인데 그분이 전주 북중을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 올라왔어요.
거기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분 때문에도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로 올라왔지. 그래서 한덕수 고등학교 선후배가 됐는데 중학교도 전주 북중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니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전화 왔대. 아. 복수 형이 고등학교 올라올 때 제가 따라서 올라와서 덕수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선골 중에 선골이요. 그래서 이제 숨기고 살 수 있었지. 근데 성격이 일반적으로 관료는 뭐 그 뭐랄까 관료는 뭐 뭐라고 없다고 그랬나? 정신이 없다고 그랬나? 뭐라고?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총리로 만들어준 뭐 두 번째 총리지만 어쨌건 70, 80이 다 된 나이에 총리를 다시 오고 있는데 그런 영광을 안겨준 대통령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는 못한다. 그런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탄핵해달라. 뭐 이게 이건 쓸데없는 의리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의리죠. 그게 쓸데없는 의리인데 그 국가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나 이제 또 그동안에 살아온 경로를 보면 그렇게 해서 벼슬을 오래 하는 그것이 이제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두 분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한덕수나 윤석열이나 부부들이 다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아까 장관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덕수 부인 또 윤석열 부인 이 인맥이 생각보다 끈끈하다면서요? 글쎄 그거는 박지원 의원이 저 뉴스공장에 나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둘이 치러대요. 아니 나는 딱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총리 후보로 한덕수가 딱 떠오르기라. 덕수 부인이 김건희 만났군. 아 로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난 딱 감을 잡았어요. 그 줄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 한덕수 부인의 캐릭터가 어때요? 그것까지는 잘 몰라. 근데 또 박지원 의원님 뭐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무속 심취? 네, 무속보다는 이제 뭐 그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기서 점을 보러 많이 다녔다는.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니면 무속이야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 좋아한다는데 네. 뭐 부잣집 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뭔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기 전에 김건희가 한덕수 부인한테 전화해서 지켜주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부인한테 전화할 것도 없어요. 직접 전화하는 거지. 총리님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하면은 거기 꼼짝 못할 것 같아. 저 가차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다음에 내란 어마어마한 책임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오물오물 했던 것도 그 성격을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총리가 되면은 적어도 국무회의 때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이제 감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총리라고 직을 걸고 이해창 씨가 아마 그랬나요? 어느 보도를 보니까 직을 걸고 그냥 바닥에 그냥 들어 누웠어야 된다, 총리가. 어떻게 하든 막았어야 됐는데 막지 못했다라고 이해창 씨조차도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총리였잖아요, 총리. 예. 일개 사무관도 아니고. 근데 이게 내란과 외환이 겹쳐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의리가 어디 있어요? 국민을 위한 의리는 없어 이자들이. 국가 반역죄죠. 그 공무원 생활하실 때 한덕수 캐릭터가 진짜 그런 스타일이라면서요. 음흉스러운 거. 그래서 뭐 오물오물하고 자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 에이. 우리는 성질 급해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럼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그래서 나는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런 거 약간 기회주의 성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세가 뭔지 쭉 보고 있다가 양쪽에서 욕먹기 싫으니까 자기 표현 안 하는 게 대표적인 기회주의예요. 이거 명백하게 이 계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의사 표현을 못하는 성격. 또 하나는 뭐 한덕수 뭐 총리뿐만 아니고 저는 한 가지 좀 오랜 고위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특정 그 로펌에 가서 김현장. 예, 저는 일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글쎄, 불합리해요. 글쎄, 이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좀 구차해. 네. 사실 공무원 생활하는 큰 공무원 뭐 사무관 행정고시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한 60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면은 한 30년 하고 나면 그 연금 가지고도 충분히 그 구차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김현장 같은 데 가서 있으면은 차 보내주지, 차 내주지, 고액으로 뭐 연봉 주지. 결국 로비스트 하는 건데 말하자면 수임 사건과 관련해서 뭐 검찰이나 그 법원보다는 관련 부처에다가 이제 전화해서 후배들. 전화해서 후배들한테 그거 좀 내가 그 김현장인데 김현장이 그걸 맡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처음부터 좀 잘 좀 해봐 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통일부는 그게 없습니다. 통일부 출신 오라는 로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아주 얼마 안 되는 연금만 가지고 아니 차 없으면 어때? 지하철 타고 다녀도 되지.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 늙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호식하려고 그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펌에 가가지고 그 몸 파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장차관 지내고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로비스트가 뭡니까? 그런 짓을 했으면 공직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요. 안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들이 뭐 그 구차한 게 있다고 다시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변호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게 도덕 근데 회의가 이 자리에서 내 친구 하나 칭찬 좀 합시다. 나하고 중학교 동기 중에 헌재 소장을 지낸 친구가 있어요. 이강국이라고 이강국. 중학교 동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이 2학년 때 담임 선생이 법대 절대로 가지 마라. 가면은 고등고시 합격해봐야 판검사 돼가지고 죄진놈만 상대하니까 가지 마라. 남자가 할 일은 외교관이 돼가지고 미국 원조를 많이 받아오는 거다 해서 나는 외교관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 친구는 그 선생님 말 안 듣고 법대를 갔단 말이야. 근데 헌재 소장까지 했으니까 대법관하고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그 겸직이죠. 그리고 이제 헌재 소장 했는데 끝나고 로펌에 안 가더라고. 그리고 계속 그냥 전북대학교 고향이 전주니까 전북대학교 뭐 법률 전문대학원 그냥 무슨 석좌교수라고 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멋있다. 칭찬 점잖게 살더라고. 근데 이야기 좀 진행시켜 볼게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지금 그 국무회의 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뭐 잘하시죠. 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일부 장관 우리 정세현 아버지 후배고 장관으로는 외교학과 또 후배. 그거 유튜버 출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이게 이 계엄의 시발점일 수도 있어요. 그 박상학이가 이렇게 그 미라 뿌리는 데 있었고 사실은 거의 그 조연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전 더 웃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라니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역하고 있다가. 또 전향하나 그럼? 글쎄요. 그래서 저자도 지금 검찰 조사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저 박상학이가 저 북한의 대북 전단 날리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했던 것이 계엄과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게다가 김용호 장관이 국무회의가 제일 처음 열렸을 때 참석했다가 조금 일찍 아마 좀 출석을 했던가 봅니다. 국무회의 그때. 하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해제할 때도 돌아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렀다는 뭐 잤다는 건데 그게 좀 이해가 돼요? TV로만 상황을 봤다는데 아니 국무위원이 되는 분이 그 국가 긴급 상황을 일반 저작거리에 있는 시민들처럼 집에서 상황을 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국무회의 소집을 했는데 안 갔다고? 국무회의 소집하고 갔어요. 나중에 하고 나서 곧바로 돌아간 집으로. 나중에 또 해제하는데 땅땅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서만 상황을 이제 관망한 거죠. 장관님,
만약에 장관님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세요.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비상기형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안 된다고 고함 지르고 나와야지. 이건 뭐는 짓입니까 지금?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북한 핑계 대지 마시오. 북한을 아는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 핑계대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다가 또 장관이라면 그 당시 또 비상계엄이 벌어졌다면은 고위직 실국장들 모아놓고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야에? 말이 안 되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주무부처 장관이기도 예. 하고요. 어떤 상황인지 부하들한테 좀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도 내리고 본인도 스탠바이 해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서 집에서 TV로 그 상황을 관망했다?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국무가 국가의 일이란 뜻이잖아요. 국가의 일을 다루는 장관들인데 저런 허수아비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무능하기가 한덕수만 하죠. 지금 분위기는. 아이고.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국무위원이 21명인데 총리 포함인 것 같은데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국회의원 300명 대 국무위원 21명이면은 국회의원의 말하자면 그 몇 분의 1이야? 10분의 1도 더 되는 거죠. 10분의 1 더 되죠.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15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국회의원보다. 참, 아이고. 자, 근데 지금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란 말입니다. 아까 지금 마오쩌둥의 국제 정치 사상도 그 맥락일 텐데 북한이 지금 뭐 잠잠하다고 또 이제 언론들이 잠잠한 북한 미국 겨냥의 신형 미사일 도발 나서나 실제로 이제 어떤 그 딜 용도로 저런 걸 할 수 있다는 관측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미 선거 기간 중에 김정일과 나는 친하다. 그리고 뭐 또 뭐 편지도 여러 번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을 목표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라면은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따놓은 당상이에요, 핵 보유국이.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해가지고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 만에 24시간 내에 끝나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 문제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그런 문제를 끝내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 쪽에 있는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순서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뭐를 그 선거폭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볼 것인가? 아니 남쪽에서 자꾸 자기를 건드려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남쪽에 일정 때 거기에 그 맞장구 쳐줄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대꾸를 하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미사일 쏴가지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런 벼랑 끝 전술은 안 써도 미국은 북한과 만날 용의가 돼 있고 용의가 있고 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시게루도 지난번에 물러난 총리 일본이 뭡니까 일본이 그 전 총리가 기시다. 기시다도 북일 관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하겠다고 그러고 실무회담을 설정을 했었죠. 북일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접촉은 아마 트럼프가 들어서서 북핵 문제 때문에도 북미 관계가 개선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본도 움직일 텐데 뭐로 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들겠어요. 나는 북한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을 설레발이다. 저도 뭐 장관님 뭐 의견에 저도 뭐 좀 동조를 하는데 동조야 동의야. 동의를 하는. 죄송합니다. 예. 뭐 굳이 뭐 트럼프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지 도발을 하지 않아도 북미 간의 뭐 협상 내 대화는 뭐 문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뉴욕 타임스가요. 저 북한이 러시아에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 그거를 그게 아까 푸틴이 수용했다. 돈 그거 때문이라니까. 돈 때문에. 우리가 가서 좀 용병으로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대신에 돈 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군사기술.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김정은이가 러시아 쫓아가지 않았어요.
보스토친이든가 예. 거기서 이제 푸틴하고 회담을 했고 금년 6월 18일 날 와서 19일 날 떠나게 돼 있는데 이 푸틴의 특유의 그 이 지각하는 습관 때문에 19일 날 0시 넘어서 19일 날 새벽에 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사인만 하고 가버렸는데 바로 그 작년 9월부터 김정은이 러시아까지 가서 북러 관계를 강화시키려고 해서는 한미일 삼각동 동맹 때문에 무슨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후광으로만 이 지배자로 군림할 수는 없다. 그럼 내 업적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 금년 초에 발표한 20 곱하기 1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재와 장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후원 국가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북한군 파병은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용병이죠. 용병이죠. 파병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야, 근데 사실 이게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계엄 과정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 간교한 노림수가 뭐냐면 국정원 발로 계속 북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번에 저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이 또 뭐 러시아에서 그 북한군을 타격해가지고 이걸로 심리전으로 쓰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국정원 발 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용병 우리 북한군들이 괴멸됐다 이야기가 굉장히 가짜뉴스로 많이 나왔는데 나중엔 다 그게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미국발 그 뉴스는 별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소위 이 국제정치에서 그 프로파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미국이 벌려놓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이 벌려놓은 일 아닙니까? 그 나토에 들어오라고 나토 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때린 건데 미국으로선 그 전쟁이 미국의 유리한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만 자기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지원을 또 정당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뉴스를 퍼뜨린 것 같은데 그 젤렌스키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직접 떠드는 거 보면 그야말로 그것만큼 그 과장된 프로파간다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 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짜 선전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제 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통일부 발표입니다. 아까 그 김용호의 통일부예요. 북한 대남기구 거의 대부분 폐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니들과 대화할 일 없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통일부 이제 발표했어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연간 인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그 북한 25년 판 예. 북한 인물로 북한 뭐 주요 인사 무슨 뭐 변동. 명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작년 말 이렇게 두 개 국가라는 것을 지금 그 선언을 했고 두 개 민족 두 개 국가라는 걸 선언했고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상종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금년 초에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이제 헌법도 바꾸라고 했는데 금년에 최고인민회를 열었는데도 가을에 열었는데도 그 관련 조항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금년 초에 통전부 조직을 폐쇄하고 16국인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외교부 쪽에다 또 포함시켜버렸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새로운 뭐 뉴스라고 뭐 할 수는 뭐 북한이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혀 다른 민주당 등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게 당분간 유지가 되겠죠. 당연히. 그게 딱 문재인 정부 초창기 그 상황 아니에요? 저는 뭐 다음 정부가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민주당이 정부를 이제 뭐 이끌어 나가더라도 남북 관계는 적어도 다음 정부의 상반기 내에 큰 뭐 진전은 저는 없을 것으로 그건 그래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도 햇볕 정책을 초기에 들고 나왔는데 당연히 북한이 호응을 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9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했던 그 베이징 비료회담 때 보니까 그 햇볕 정책마저도 두려워하는 거야. 겁을 내는 거야. 먹힐까 봐서. 그래서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16자 정책이라는 것을 채택을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을 먼저 앞세운다고 선민후관. 그래서 이제 현대가 그걸 보고는 금강산 사업을 들고 나온 겁니다. 민간이 먼저 앞서간다. 그다음에 선의훈환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한다. 세 번째 선경 후정. 경제적인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면서 정치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선경 후정. 끝으로 선공 후득. 먼저 우리가 준다. 그리고 당신네가 우리한테 돌려줄 것은 꼭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걸로서 돌려주면 된다는 16자 정책을 내걸고 꾸준히 선민후관, 선의훈환, 그다음에 선경 후정, 선공 후득으로 나가니까 드디어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이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반대되는 대북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방을 하고 꾸준히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임기 중반쯤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임기 중반쯤에서 남북 관계가 옛날처럼 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있다고 나는 봅니다. 저는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이 특유의 웃음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 때부터 선제타격 이야기를 해가지고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적대적 정책을 취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내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성공했으려면 남북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관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끝나는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박수 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아니 근데 권 대표 박수 물개 박수라고 그러는데 불개 박수 잘 치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달 안 나오시는 사이에 그렇죠 말이에요. 계엄이 이루어졌고 탄핵이 됐고 세상에 밤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이 일어났고 해제가 됐고랑 똑같은 상황이 아니냐 싶어요. 다음 달에 나오실 때는 윤석열이 완전 탄핵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1월 달이면. 근데 헌재가 그렇게 빨리는 못할 거예요. 근데 구속은 저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두 분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습니다. 뭔가 마음이 짠합니다. 아니 나는 흰머리 든지 오래됐고 이 교수도 젊은 시절부터 흰머리 났어요 이 사람. 자, 내년에는 덕담으로요. 검은 머리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